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사이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내려받아서 이제 STS에서 불러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자바 쪽 개발 언어는 크게 이제 STS와 그리고 인텔리제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STS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개발 도구를 이제 피보탈에서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용이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한 이제 확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는 이제 젯브레인이라고 하는 코틀린을 개발한 이제 이 개발사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이제 1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개발 도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개발자한테 이제 인텔리제이를 라이센스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를 가든지 우리 회사는 맥북과 이제 모니터 한 대와 그리고 이제 인텔리제이를 제공한다라는 기본 뭐라 해야 될까요? 베이스를 깔고 이제 회사 홍보를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인텔리제이가 스타트업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할인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할인 요소들을 잘 확인하시면은 이제 학생이신 분들은 아마 학교 이메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조금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해요. 이제 STS는 이제 무료여서 일단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 도구로 채택을 했지만, 이제 자바 개발자라면 이제 프로그래머를 이제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인텔리제이 구매를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 이 사이트에 가서 이제 내려받을 일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버튼 눌렀을 때 생성되는 URL 부분 캡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URL 뒤에 붙는 파라미터들을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임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아이디로 io.honeywell.tacademy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명을 바탕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0.0.1 스냅샷. 이제 개발 중이니까 이제 스냅샷이고요. 어딘가 이제 정식 배포에 출시를 할 때는 뭐 1.0.0 릴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프로젝트의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패키지 네임은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작하는 루트 패키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io.honeywell.tacademy.springboot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은 그레이들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패키징은 자루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자바 버전은 자바 JDK 8 버전 쓸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바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 버전은 2.0.5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의존성은 이제 롬복, H2, 데이터 JPA, 웹이 있습니다. 이제 롬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이제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필수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이 객체를 그러니까 객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얘가 이제 동일한인지 확인하는 이제 접근자 설정자 게터 세터,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아웃 프린트를 했을 때 이 객체의 뭐 필드 값 등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toString, 그리고 이제 같은 객체인지 확인하는 equals and 해시 코드, 혹은 생성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애노테이션으로 선언만 해주면
이제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바 쪽에서는 필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개발자가 이제 자바 버전이 오를 때 이 롬복에 있는 기능들을 좀 차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코드를 간결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롬복이 버전업이 될 때 가끔씩 이제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프링 부트 2.0이 나왔을 때 롬복 1.18.0 버전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뭐라 해야 되냐, 컴파일 이제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놈이 이제 필드 값을 잘못 읽어와서 컴파일 에러가 났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1.18.2 버전이 출시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롬복을 사용하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의사항들은 요 밑에 있는 사용시 주의사항에 가시면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 손건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성한 위키에 가시면 굉장히 유용한 이제 프로그래밍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롬복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이제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2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 H2를 이용을 하면은 그 로컬과 테스트 환경에서 이제 인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이거 오타가 났네요. 네. 어쨌든 이제 메모리에 띄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에 띄어서 이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파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이제 TCP 서버를 만들어서 다른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등 이런 다양한 설정을 JDBC URL 설정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동 구성을 기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존성 부분에 이 H2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H2 콘솔이라고 하는 URL이 있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면은 이제 8080 포트에서 이제 그 H2 콘솔로 이제 웹 페이지로 되어 있는 콘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플리케이션 띄워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개발에서는 따로 이제 뭐 마리아DB나 오라클DB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고 이 H2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빠르게 이제 실행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과 테스트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하도록 하고, 이제 대부, 그러니까 개발, 뭐 베타, 운영에서는 이제 각각 그 회사마다 이제 뭐 마리아DB나 MySQL 그 데이터베이스로 동작하도록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ORM, JPA를 썼기 때문에 이 하이버네이트에서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다이얼렉트라고 하는 이제 엔티티 객체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쿼리와 그리고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JPA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JPA를 쓰기 시작한 지 한 7, 8년이 됐지만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H2 데이터베이스가 쓰는 사람의 좀 약간 역량에 따라서는 운영 레벨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어느 환경, JVM, 그러니까 자바 버처머신이 설치되어 있는 자바 실행 환경에서는 어디서나 이제 거의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윈도우는 조금 가끔 문제가 일으키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JVM이 있는 어디서든지 이제 배포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H2 데이터베이스를 인베디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쓰는지를 착안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용 방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프로젝트를 이제 열어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build.grade를 시작으로 해서 쭉 코드들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src 메인 자바 밑에 이제 아까 패키지
돼 있던 그 T 아카데미 스프링 밑에 이제 사실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점 자바라고 있을 겁니다. 네, 저것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은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스 파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퍼티스보다는 이 야물 YML로 되어 있는 구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받자마자 바로 이제 YML로 변경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rc 테스트 자바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점 자바 테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는 테스트 쪽에 보면은 이제 단위 테스트가 있고 통합 테스트가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통합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한번 쭉 띄우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서 사실 저 위치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보시면 settings.gradle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구성을 정의하는 코드 스크립트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루트 프로젝트 네임은 스프링 부트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임포트하면 이 파일을 읽어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선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젝트가 구성될 때 이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위에 이제 나중에 include 해가지고 다른 하위 모듈을 선언하는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settings.gradle에 이제 하위 모듈을 include 하면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하위 모듈이 어떤 용도인지 주석으로 설명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이제 build.gradle은 뭐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래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븐이나 그레이들이나 이제 래퍼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하는데 이 래퍼가 나오기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레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각자 이제 PC에다가 그레이드를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사람마다 설치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 버전이 다르게 되고 이 버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빌드가 안 되는 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래퍼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제 그레이들이랑 메이븐 둘 다 적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내려받게 되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레이들 W 빌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이제 그레이들에서 지정된 위치에 그레이드 래퍼가 자르 파일과 프로퍼티스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이제 이 그레이드 스크립트에 의해서 그 배포 서버에 가서 이제 그레이드 래퍼.자르를 내려받고 그래서 압축을 풀어서 이제 특정 위치에 설치하고 이 자르 파일을 기준으로 이제 빌드를 실행하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젠킨스 같은 빌드 도구도 이 그레이드 래퍼가 있는 걸 이제 권장을 해서 이 래퍼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거를 이제 기본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드 래퍼를 내려받게 되면은 프로젝트 밑에 이제 그레이드 래퍼 그리고 그 아래 그레이드 래퍼 자르와 그리고 프로퍼티스 이 파일을 내려받게 됩니다. 이 그레이드 래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레이드 유저 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린 빌드. 지금 이제 한번 STS를 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의 뉴에서 보시면 그 제일 먼저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이제 서비스 URL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임은 스프링 부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ttings.gradle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입은 gradle. 혹시 gradle 플러그인 설치를 안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미처 못 드렸네요. 이 그러니까 빌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그레이들 플러그인 설치하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서치 부분에서 그레이들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빌드 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레이들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STS를 쓰면 약간 불편한 점 중에 하나는 이 그레이들이 기본 플러그인으로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코끼리가 환한 표정으로 코를 치켜든 이 빌드식 그레이드 인티그레이션 2.0을 선택하시고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설치되어 있다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타입은 그레이들 해서 이제 빌드십 2.0 선택을 하고요. 패키징은 자르, 자바 버전 8, 랭귀지 자바, 그리고 이제 그룹은 io.honeymoon.t 아카데미. 네, 이 그룹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활동하고 있는 보통 회사의 사이트 URL을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honeymoon.io라고 하는 제 개인 블로그가 있고 이 도메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io.honeymoon. 하고 오늘 T 아카데미여서 이제 T 아카데미라고 그룹 패키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티팩트는 스프링 부트로 하고 이제 패키지는 io.honeymoon.t 아카데미 스프링 부트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의존성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 선택을 해서 이 웹 항목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롬복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H2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JPA 이 네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 선택을 하셨으면 넥스트를 누르시면 아까도 보셨던 그 풀 URL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풀 URL을 복사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넣으시면 springboot.zip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STS나 인텔리제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풀 URL을 생성을 해가지고 스프링 이니셜라이저에 호출을 하고 zip 파일을 내려받아서 이제 임포트 하는 과정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제약된 곳에서는 보통 이제 인트라넷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넥서스라고 하는 그 자기네만의 사설 그의 메이븐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 M2 아니 그러니까 넥서스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좀 허용해 놓고 이제 인트라넷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넥서스 저장소를 보고서 이제 동작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돼야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니시를 누르면 이제 이니셜라이저 사이트에 그 명령을 날리고 이제 zip 파일을 이제 내려받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핫스팟으로 붙어 있어서 이제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지만 아마 여기 와이파이에 연결되신 분들은 거의 다 바로 받고 이제 그레이드 래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웹에 선언되어 있는 의존성과 그리고 데이터 JP의 의존성과 그리고 롬복 H2를 내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이 웹 롬복 H2 JPA 조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본 조합으로 해서 항상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한테 좀 익숙한 기술과 조합을 항상 꾸준하게 수련을 하시는 게 이제 뭔가 시작하시는데 있어서 이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관련된 의존성들을 쭉 내려받는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기본으로는 톰캣을 이제 내장 컨테이너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톰캣의 경우에가 아니라 이제 그 웹 컨테이너의 기본은 8080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8080 포트로 이제 기본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열어보시면 바뀌었네요. 원래는 프로젝트 명을 가지고 이제 앞에 생성이 되는데 그냥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바 코드를 보시면 키울 수 있던가? 네, 요 코드 자체만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바를 배우게 되면은 그 이제 헬로 월드를 여기서 찍죠. 그리고 실행하는 게 뭐였더라? 네, 뭐 그냥 스프링 부트 그러니까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켜도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찍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런이라고 하는 실행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프링 IOC 컨테이너를 띄우고 이 컨테이너가 떠서 이제 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쭉 스프링 빈들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얘가 초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XML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런을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이제 어노테이션 컴피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얘와 그리고 이제 웹이 붙은 그 두 가지 이제 크게 웹과 이제 루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웹이 아닌 일반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부분도 나중에 이제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스프링 원래 이제 스프링 이제 웹 인바이러먼트라고 한 애가 있었는데 이제 디프리케이트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스프링 메인 점 웹 애플리케이션 타입. 네. 이 웹 애플리케이션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서블릿이나 리액티브나 혹은 넌 비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이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타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할 거고, 이것도 스프링부트 개발팀에서 관례적으로 스프링부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 거야 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웹 MVC 웹 MVC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열어보시면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아지실 거고요. 그때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프로젝트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있는 위치로 가서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위치가 테스트를 만들었지. 오케이. 네, 이클립스에서 만든 워크스페이스로 가셔서 이제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가시면 이제 스크립트 그레이들 W 혹은 윈도우에서는 그레이들 W.batch 파일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는 그레이들 W 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날리면 이제 그레이들 래퍼에 의해서 그레이들 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컴파일하고 이제 테스트 실행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은 그 스프링부트 자르 파일이 이제 자바 플러그인의 자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스프링부트 그레이들 플러그인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자르 파일과 인베디드 톰캣을 한 대 엮어서 이제 다시 한번 스프링부트 자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팻 자르라고도 하는데, 이 자르 파일이 실행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와 속성, 실행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뚱뚱하다는 뜻의 팻 자르라고들 부릅니다. 그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레들 W 배치 빌드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레이들에서 빌드가 실행이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 밑에 빌드 그리고 libs, 그러니까 librarie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밑에 이 스프링부트 0.0.1 스냅샷 자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일이 생성되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압축을 되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자르 파일은 보통 이제 zip 형식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고 파일만 자르로 달라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unzip 하고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목록이 나오는데 이제 boot inf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밑에 이제 lib 밑에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이 쭉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클래시스 밑에 스태틱과 템플릿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태틱은 정적인 그 자원들을 모아두는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CSS 파일들이 주로 CSS와 이미지 파일까지도 위치할 수가 있고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템플릿 엔진이라고 해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컨트롤러가 전달해준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동적으로 HTML을 생성할 때 뭐 쓰는 이제 타임리프나 벨로시티나 그루비 템플릿이나 뭐지? 어쨌든 이런 템플릿 엔진들에서 쓰는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boot inf가 있고 meta inf가 있고 org 밑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에서 만든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이 메타 inf는 이제 자바 그 애플리케이션 압축을 할 때 기본 스펙으로 이 안에서 이제 자바 자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메인 클래스가 뭐고 버전이 몇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살펴보시면 이 매니페스트 버전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하는 클래스는 그 저희가 내려받으면 생성된 애플리케이션이고 실제로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부트 로더 이제 자르 런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자르 런처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스타트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해서 이제 실제로 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oot inf에 가시면 클래시즈와 lib 이제 디렉토리가 있는데 lib는 우리가 선언했던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이 모여져 있고 이제 이 클래스 밑에 그 YML 이제 설정 파일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YML과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파일이 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yml이 있는 위치는 이제 이 프로젝트 상에 보시면 sic main resource라고 하는 디렉토리 최상위에 있는 파일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sic main 자바 밑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IO 허니몬 스프링 T 아카데미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레이들이나 메이븐이나 이 메이븐 기본 코드 구조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루트 패키지를 기준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하위에 다른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탐색하는 식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클래스들을 요 상위에다가 뭐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저 애플리케이션 자바 자체를 다른 패키지에 위치를 하시면 동작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코딩이나 그 오픈 스택 스택 오버플로 같은 사이트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행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자기 프로젝트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제 초기에 생성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위치가 전혀 엉뚱한 곳에 있어서 다른 애들이 스캔이 안 되는 그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이제 압축을 풀어서 봤고 이제 이 자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커맨드는 자바 자루 스프링 부트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쭉 이제 로고들이 찍히게 되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이제 콘솔에 출력되는 로고 레벨도 나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운영 레벨에서는 주로 인포로 찍고, 그리고 이제 에러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이제 에러나 페이탈로 선언을 하시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나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정보를 추적하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나름 열심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배너입니다. 이제 그 웹상에서 banner.txt 파일을 이제 src 메인 리소스 루트에 두면은 그 우리가 개로 바꿔서 출력을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올려놓으면은 그 아스키 코드로 해가지고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코드도 있고, 심지어는 GIF 이제 이미지 파일을 아스키 코드로 전환해가지고 이 콘솔을 띄울 때 보여주는 부분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 부트 1.3인가 4 나올 때 이제 개발자들이 정말 어썸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설연의 사진을 한번 써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배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네. 요 src 메인 리소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그냥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이제 배너 텍스트라고 하면 될 거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 입력하고 다시 이제 터미널로 가서 이제 프로젝트 루트상에서 그래들 W 빌드라고 입력하시면 저 banner.txt 파일이 포함돼서 이제 빌드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빌드 lib에 가서 자바 자루 스프링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이제 헬로 스프링 부트 뜬 거 보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배너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프로젝트 시작할 때 나름 공을 들여서 만드는 배너 파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질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넣어서 이제 버전이라든가 이제 저장소 주소를 넣는 등의 작업도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공유하는 레파지토리에다가 샘플로 넣어서 드리도록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의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스프링 부트 스타터는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dependencies, auto configure, 그리고 parent, status가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이제 상속되어서 이제 스프링 스타터스를 이루고,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 제공하는 스타터, 뭐 JPA, 웹 등의 폼에서 그 필요한 애들을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 이 스타터 자체를 열어보시면 이제 하위에 있는 모듈은 폼.xml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 웹을 썼으니까 웹을 한번 열어보면 이 모듈에는 폼.xml밖에 없고요. 이 폼.xml을 열어보면은 다른 코드는 없고 이 웹에서 사용하는 모듈들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터 제이슨, 그리고 이제 스타터 톰캣,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션, 뭐 스프링 웹, 웹 MVC 이 모듈들을 쓰겠다라고 하는 폼.xml 정의만 있지. 이게 실제로 이런 모듈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들을 구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스프링 부트 오토 컨피규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각 모듈별로 해서 그 자동 구성 오토 컨피규레이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가시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 요 오토 컨피규어라고 하는 요 모듈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자동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앞서 보셨던 스타터스에 있던 모듈들 별로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5가 되면서 이제 서블릿과 리액티브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이 웹 안에서 요렇게 리액티브랑 서블릿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쓰는 웹은 서블릿 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자동 구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제 스프링 웹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동작을 하는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웹 MVC 오토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나중에 글쎄요, 보시고 동작을 이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려면 한 자바 개발 한 4, 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자바 개발 경험이 있고 이제 스프링 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사실 이제 이런 코드들은 보지 않고 그냥 쓰시는 거를 초보자분들께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 구성은 앞에서 보여드렸었고요. 네,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 스테레오타입 애노테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큰 하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저 빈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과 그리고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빈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의 다른 이가 작성한 이제 클래스들을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할 때 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는 내가 작성한 이제 계열의 컴포넌트 클래스에다가 주로 붙여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컴포넌트 자체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컴포넌트와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조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하나의 이제 큰 줄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 트랜잭션 안에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보통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쓰고, 이제 그런 트랜잭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컴포넌트 선언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빈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서 이제 생성을 하고 호출을 하고 이제 소멸이 되기까지 이런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객체를 스프링 빈 객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객체 중에 하나가 저런 빈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이제 클래스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는 의존성 주입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을 볼 때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를 구분짓는 부분에 대한 코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는 이제 오브젝트 래퍼라고 하는 잭슨이라고 하는 이제 객체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오브젝트 매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제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타입을 정의를 하고 이제 new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이제 오브젝트 매퍼를 가지고 밑에서 이제 write value as string이라고 해서 이제 객체를 문자열로 쭉 작성을 해라라고 하는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걔를 인스턴스로 만들고 호출을 하는 과정인 거고요. 이제 스프링과 같은 IOC 컨테이너에서는 이 오브젝트 매퍼를 인스턴스로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이제 구동이 되는 상황에서 이미 어딘가에서 이제 저 오브젝트 매퍼를 그 스프링 빈으로 선언해서 이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렇게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딱 이제 그러니까 메소드 필드에다가 정의를 해놓으면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여기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 매퍼를 그 주입을 해주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따로 인스턴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바에서도 인젝트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의견이 굉장히 달리긴 하는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시면 그냥 오토와이어드로 통일해서 쓰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new 오브젝트 매퍼를 선언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로 이제 컨테이너의 주입을 받아서 그냥 바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뭐랄까 이제 이거를 인버전 제어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쪽에서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를 쭉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렇게 나 필요해라고 호출하는 곳에 전달을 해주는 부분인 거죠. 이제 개발자가 라이브러리 인스턴스를 호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한테 등록을 해놓고 가져다 쓰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 주입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프링부트가 아니라 스프링 진영에서는 이제 생성자 주입 방식을 가장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정자, 세터를 통해서 이제 선언하는 방법, 이런 설정자 없이 그냥 필드에 오토와이어드 선언을 해서 그 주입받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 계신 부분이 이제 생성자 주입 방식인데요. 이 생성자 주입 방식은 저기에 있는 이제 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북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스프링 빈을 주입을 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입을 해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생성자 주입 방식을 쓰실 때는 이 생성자가 하나만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이지 않아도 이제 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에서 이게 이제 내가 관리해야 될 그 컴포넌트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북 레파지토리를 쓰네 라고 하면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자 주입 방식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터에다가 이제 오토와이어드를 메서드에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요 오토와이어드를 요 이제 파라미터 타입 앞에다가 지정을 해서 선언하면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귀찮은 방식 없이 그냥 필드에다가 오토와이어드라고 선언하면 이제 스프링이 프록시 패턴을 하면서 이제 오토와이어 선언되어 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뚝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그냥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필드 오토와이어드 선언하시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고 이제 뭐 테스트나 이런 걸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점점 이제 설정자 주입 방식이랑 이제 생성자 주입 방식 이런 식으로 조금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요 필드 오토와이어드 선언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코드 리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이거보다는 이게 좋아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의존성 주의까지 설명을 드렸고 10분간 쉬고 와서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JPL 이용한 레파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 각각의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